네, 안녕하세요.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수석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2023 대입 정시죠. 그리고 서울권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어떤 변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또 이 서울권 지원 전략까지 같이 안내하는 또 영광 아닌 영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정시에 대한 얘기인데요. 좀 컨셉을 달리해서 JS 갤러리 오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떤 얘기냐면 이제 정시 갤러리의 의미고요. 뭐 갤러리가 열린다라는 뜻은 뭐 제가 이쪽에 조예가 깊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떤 한 학생의 입시 결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작품과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도화지, 즉 그림을 이제 그리는 단계에서의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바탕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이제 스케치의 의미, 채색, 그리고 마지막에 전시하는 그런 단계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숫자에 대한 얘기고 또 너무 뭐 올해 변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선생님들도 피로도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컨셉을 한번 좀 달리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봤고요. 참고 자료는 대입정보 119하고요. 대기업 동기연수 자료집,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진학지도 자료집 통해서 제가 발췌한 내용들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도화지를 받았느냐죠. 예, 그래서 이 도화지를 받았다라는 의미 느낌 오시겠죠? 올해 수능에서의 상황들이 어떠냐라는 부분으로 인지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2022와 2023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 많이 접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통합형 수능,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불리에 대한 해석 부분들, 그래서 올해 입시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 판단을 통해서 야, 네 점수대가 유리할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라는 안내가 우리의 어떤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수학과 탐구죠. 이제 탐구 부분의 변별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표점이 높게 형성이 된 거 있고요. 된 부분이 있고, 국어 부분의 이제 표점이 상대적으로 이제 최고점과 1등급 구분 점수의 간극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수학하고 탐구를 잘한 학생들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올해의 수능 상황이고요. 교차는 계속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올해 이제 교차의 화두는 상위권에서의 교차 뭐 여전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어떤 풍토가 있다라는 게 뭐 안타깝지만 현실로 직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하위권에서의 교차 비율이 올해의 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까지 실제 교차를 통해서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가 화두가 될 거고요. 작년에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은 교차 비율이 뭐 10에서 조금 많게는 뭐 30% 가까이에 나타나는 비율이 있었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거로 보여집니다. 자, 최상위권에서의 눈치 경쟁 올해 더 심해질 거고요. 왜냐하면 표점 합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뭉쳐 있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학 간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학 반영 방법, 뭐 이제 반영 지표는 당연히 서두에 있고요. 반영 지표를 통한 반영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눈치 경쟁이 심해질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은 요새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해요. 아이들이 그냥 원서를 이제 상향으로 쓰겠다라는 아이들이 많이 오죠. 예. 그리고 재수생이 뭐 수능에서의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좀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그런 얘기에 형성된 부분을 좀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 없다라는 부분에 경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죠. 학생이 뭐 재수다, 반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능 응시 현황입니다. 올해의 상황, 이젠 접수 상황에서는 68.9에 31.1 해가지고 역대급으로 졸업생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실제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수점 두 자리에서 버림 처리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이, 즉 접수 인원하고요 실제 응시 인원의 변화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중도에 시험 중도에 나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중도에 그 나가는 아이들이 뭐 졸업생 아이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응시자의 인원은 이렇게 보게 되면 큰 차이가 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전년하고 상당히 유사한 상황의 분포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건 수능 보도 자료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탐과 과탐에서의 인원 분포가 상당히 이제 더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렇죠. 교차라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에 쏠림이 더 크고 또 자연계 쪽에서의 지금 선호 상황들이 크잖아요. 예. 단위학교에서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또 성적에서의 좀 상위권 아이들이 자연계 즉 과탐을 선택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2022에서 2023으로 넘어왔을 때 과탐의 학생이 증가하고 사탐의 학생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자연계열 성적의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예. 물론 그 인원이 많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이제 누적비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교차가 발생하게 되면 또 교차가 또 작년만큼 또 작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 자연계 인원이 더 늘어난 거가 자연계열 쪽에서의 성적선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쵸 인문계열 쪽에 성적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영어에서의 이제 변화 부분이죠. 1등급의 비중은 실질적으로 증가를 그래도 했습니다. 그쵸? 전년도 수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때. 그런데 2등급의 비중과 3등급의 비중, 누적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감소를 했죠. 근데 이제 감소폭이 많이 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요 지금 2023의 대수능이 어디하고 같나요? 그쵸? 2021의 대수능과 누적비가 상당히 물론 1등급 때와는 다르지만 3등급까지 누적비는 상당히 유사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평가보다는 아이들이 1, 2등급을 받는 인원이 분명히 많다라는 건 인지가 되는 부분이고 전년도 2등급까지의 누적 비율 이렇게 보시게 될 때 27.9, 26.5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등급을 확보를 했을 거고 이 아이들이 이제 정시에 지원을 할 때 성적대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인지를 또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수능의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들어가는데 어떤 스케치를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 표본을 통한 추정이죠. 예, 제가 프로그램에서 연수에 강의했던 내용의 일부는 또 발췌를 해서 왜냐하면 이 강의를 또 프로그램 강의를 안 듣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포인트 되는 부분을 좀 짚어서 같이 가도록 하고요. 어느 기관이든 다 이 누적치라는 것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표본을 수합을 하고 그 표본에서 어떤 조정들을 하죠. 그리고 분석 작업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정이라는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라는 얘기죠. 근데 추정이 A, B, C, D, E 이렇게 해서 추정에 대한 요소들이 많아지면 실제 맞춰지게 될, 즉 우리의 예측이 맞게 될 확률은 현격하게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최소한의 추정을 갖고 그렇죠? 표본에 대한 분석에서 최소한의 추정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연수를 지금 시점에 찍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담 프로그램에서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업데이트가 된 시점에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된 내용의 어떤 결과들을 좀 선생님들과 공유를 해야 선생님들이 또 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하면서 정시 상담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교육청하고 이제 이 강의를 하기로 결정이 된 시점에서는 이 기간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실제 분석을 이루어진 부분들을 조금 다뤄줄 수 있게 돼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매칭이에요. 전통이라는 말을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기관에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매칭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에 전수 표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부분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이렇게 많은 급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확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급간에서 맨 끝에 인원들을 보게 되면 3,339인데 여기 5,200에 이렇게 매칭하는 상황이 있는 거고요. 뒤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학의 구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변별력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고 줄어드는 칸수에 따라 배치에 어려움이 따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기억은 잘 안 나실 수 있지만 1대1 대응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작년 점수하고 올해 점수하고. 왜냐하면 구간별 인원수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 그래서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전년도 수능과 100분위 기준으로 해서 좀 전에 봤었던 그 플랫폼에서의 매칭을 달리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학별 산출식에 의해서 누적비를 계산을 하죠. 그래서 산출식을 따라 즉
학생의 내 누적비, 올해의 학생의 위치값입니다. 그리고 작년 사례의 수능 수업에서의 위치값을 서로 비교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A 대학에 만등이 합격을 했다. 근데 올해 만등 학생인가? 이 학생의 성적이 만등보다 한 9,000등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합격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작년만 뭐 수시의 비중이 훨씬 높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죠? 학생들의 수능 성적 봤는데 갑자기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못 보던 아이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아이들의 분포가 올해는 뭐 국어는 못 보고 수학을 잘 보는 애가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들 표본을 놓고 보더라도 매우 유사한 상황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전국 단위의 표본이면 당연히 더 그 유사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석차 누적비를 왜 사용하느냐? 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불 사례의 표본 누적 석차와 학생의 누적 석차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다. 정확하냐? 작년과 동일한 성향의 표본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표본 분석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짚어드릴 거예요. 그것을 산출하는 것이 또 가장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상담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작년의 누적비하고 올해 누적비를 비교해서 다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형 변화 또는 외부적인 요인, 경쟁률, 모의 지원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선생님들이 예측하기 좋은 거는 이런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형 변화 부분이 올해 영어 반영 비중이 높아졌다. 그랬을 때 영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더 가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같은 누적비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반영 비율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누적비에 달라지는 부분들도 선생님들도 확인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성적이 상승이 될 것 같다. 이 대학 이 학과가 올라갈 것 같다. 최근 그런 이슈가 큰 건 바로 뭐죠? 컴퓨터 관련 학과죠. 아마 수시에서도 이미 선생님들이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IT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올해 정시에서도 그런 기준은 유지가 되겠죠. 그럼 작년에 정시 커트라인보다는 높게 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임의로 이 점수야 라고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찍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오히려 우리가 보통 사짜 냄새 난다고 하죠. 그게 오히려 사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일단 그 사짜 냄새 난다고 하는 것처럼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죠. 오히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유의미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시의 고민 요소가 실제 줄어듭니다. 석차 누적비가 해결하는 부분이 생겨요. 반영 지표에 의한 유불리. 대학을해서 아이의 그 대학의 환산 점수로 해서 석차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유불리가 보입니다. 반영 비율에 따른 또 유불리, 또 영어의 영향력, 영어가 몇 점이 올라갔어요, 몇 점이 올라갔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듣지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라고? 이 생각 안 드세요? 어쩌라고? 라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어의 점수든 또는 반영 비율, 반영 지표, 가감점 또는 변표에 대한 점수는 산출돼서 나오는 점수예요. 그렇죠? 아이가 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대학에서 산출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점수니까요. 그 점수에 따른 누적비가 학생의 유불리를 바로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진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성적 계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그 유불리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학생이 올해 지원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뭐 상향이 될지 또는 하향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남을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이 정시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올해도 똑같이가 되기가 어려운 거는 대학이 항상 환경을 조금씩 바꿔버리죠. 반영 지표 또는 반영 방법, 반영 비율 또는 뭐 가감점의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을 항상 조금씩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적비로 해서 그런 부분은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인 이 2월 인원, 모의 지원, 교차 지원, 지원 경향, 경쟁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남은 부분이죠. 그래도 다행인 게 선을 그어서 점수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점수가 이 대학에 너한테 가장 유리한 대학이긴 해.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합격생했던 누적들을 봤더니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뒤에 따라 붙는 이 부분은 그쵸? 끝까지 우리가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관심을 갖고서 최종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정치상담에서의 산출 정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룹 누적비를 이제 산출을 하는데 미기 과탐 즉 자연계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끼리 모아서 석차를 내주고 또 사탐 조합이죠. 인문계열 진학의 성향이 있는 아이들끼리 석차를 내주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석차를 내줍니다. 이 전체가 갖는 의미는 바로 뭐죠? 그쵸? 교차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차를 할 수 있는 학과는 사탐 아이들한테도 열려 있고 과탐 아이들한테도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과탐 아이들의 합했을 때 그 성적에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별로 나누어서 누적비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과탐 지정대학이 있다. 그러면 안 나오겠죠, 성적이. 사탐 아이들이 만약에 확통 선택해서 확통 사탐하는 아이들은 과탐 지정대학이 있으면 거기서 누적비는 안 나오겠죠. 산출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잠깐 넘어갔나요? 자, 그래서 대기업 표본 분석 자료를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아마 지원단에 소개 선생님들도 올라간 것들의 내용들을 보셨을 거고요. 일단 표본 분석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어디에 있냐면 프로그램에 상담 프로그램 고교용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 분석 탭에 들어가 보시면 과목별 표준 점수에 따른 백분위 등급 컷 원점수 추정도 안내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각 과목별 선택 인원, 미기는 얼마 선택했는지, 확통은 또 얼마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점수별 누적 비율. 그래서 뭐 이제 그 현장에서 확통해서 이제 뭐 등급대가 1, 2등급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추이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전년도하고 비교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 프로그램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최종적으로 상담을 계속 최종적인 상담까지 가는 과정에서 볼 때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빨리 넘어가는군요. 자, 이제 표본 분석 대수능 확통 사탐입니다. 예. 그래서 전에 이제 프로그램 이제 강의 시간에도 제가 이 표본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놓고 보면 표본의 분포가 개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확통사탐의 누적 분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된 거죠? 파란색이 전년도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올해 거고요. 빨간색이 전년도 분포입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지금 분포의 상황에서 이제 작년과 대동소이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250하고 300점 사이의 구간에서의 학생들이 소폭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표점에서의 상황이고 이 구간의 아이들이 일단 인원 자체가 조금은 몰려 있다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하시고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표점 반영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백분위로 적용할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미기 과탐입니다. 여기엔 변화가 생겼어요. 자, 미기 과탐 보시게 되면 뭐죠? 그쵸? 요 중심축이죠. 가장 많은 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리고 평균도 요 근방에서 현상이 이제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볼 때 정규부 보든 뭐 이제 표본의 특성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중심축이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점수대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짚어보면 330에서 350점대 학생의 인원이 실제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점수대 학생들의 증가, 그 분포를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구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요 구간까지도 묶을 수가 있겠네요. 자, 300에서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가 실제 아이들의 도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서울중하위권과 국립대학 지원할 때는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되는 누적 분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누적비가 상대적으로는 좀 안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그룹들이 몰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최적화해서 학생의 누적비에 맞춰서 좀
누적비에 맞춘다라는 게 학생 점수에 가장 유리한 대학의 조합을 찾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수시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대학은 내신이 3등급인데 어느 대학은 내신이 2.8등급이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학교 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젠 전수 표본에서, 그렇죠? 이 표본의 경향성을 갖고서 그 표본에 맞춰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통사탐과 미기과탐, 그래서 인문, 뭐 자연의 성향을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탐조합으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상담 프로그램에서 누적비의 표본, 그렇죠? 표본의 구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탐조합, 과탐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선 사탐조합의 분포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회색 부분이, 그렇죠? 계열 3이니까 2023년입니다. 요 2023년에서 점수대 아이들이 분명히 지금 표점이, 국어 표점이 이제 조금 작년에 비해서 최고점 표점이 낮아져서 실제 아래로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구간들에서는 분명히 색깔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는 아이들의 점수대가 조금은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역시 또 여기서 250에서 300점대 도수 구간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0에서 300점의 자연계의 아이들의 도수가 증가하는 건 앞에서 봤었던 자연계에서의 보완되는 부분이에요. 자연계에서는 그 점수대 아이들이 빠지고 인문계 쪽이 그쪽을 채워서, 그렇죠? 최종 분포에서는 같이 어우러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과탐조합의 분포입니다. 자, 이 파란색 부분들 격렬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250에서 300대는 아래로 떨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문계하고 서로 매칭이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기과탐조합의 성격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아까 미기과탐의 그래프 성격하고요. 그 다음에 인원 증가는 사례 누적비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포들이 많이 있다라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작년 누적비보다는 아이들의 누적비가 상대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지원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조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바로 교차에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차에 대한 표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디에서 교차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텍스트가 똑같이 나왔네요. 이거는요. 텍스트가 앞에 거하고 같이 겹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는 제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전년도하고의 그래프 개형은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계열 1의 회색 부분에 이 구간들의 분포가 좀 더 늘어나고 이 구간이 빠져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은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최고점 표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곡선의 상황인 거죠. 이렇게 진행했던 곡선이었고, 작년에는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는 이 앞에 부분이 없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곡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최고점 표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올해의 상황을 얘기 드립니다. 정시 5% 교차했을 때와 30% 교차했을 때 백지표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제 나왔었던 내용인데, 실제 배치를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틀어져요. 그리고 옆에 매칭되는 대학의 위치도 다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죠. 예측이 불허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젠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사교육처럼 배치점을 이렇게 딱딱딱 주는 게,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뭐 고선 담임하시고 또 상담하실 때 그 배치점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는 했지만, 그렇죠? 받아서 보고 또 여러 기관들의 이렇게 배치표를 맞춰서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단정지어서 보기보다는 올해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스케치, 즉 채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그리고 밑그림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영역별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에요. 지금 서울 것, 제가 오늘 이제 서울 것만 이렇게 뽑아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인문 쪽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과목 반영했을 때 또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상담을 할 때 페이퍼를 한 장을 만들어 놔요.
예, 어디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아서 예, 한 장쪽으로 보면서 아이하고 상담하다가 아이가 성적이 강점이 있는 것들을 살리죠. 그렇죠? 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3개 영역, 4개 영역 반영 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반영 영역 개수가 또 적은 대학들, 물론 이제 중대, 서강대 이렇게 해서 3개의 영역에 잡히는 이유는 그렇죠, 영어를 가감점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선 또 혼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수학 반영 비율 높은 대학들, 물론 지금 영어 반영 비율 물론 30% 이상 되는 대학, 또 영어의 강점, 얘가 평균 뭐 3등급 선인데 다른 과목은 3등급인데 영어는 1등급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또 오히려 지원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3등급 아이들이 보통은 영어를 1등급을 받기보다는 2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이한테 최적화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자, 다음은 탐구 반영 비율에서 35%, 30% 이상 되는 높은 학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느 대학은 탐구 비중이 높고 어느 대학은 수학 비중이 높고 이렇게 어느 대학은 뭐 또 국어 비중이 높은 게 보통 보면 동일 그룹에 있는 지원하는 풀이 동일 그룹에 있는 경우 뭐 서강대, 성대, 한양대도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어디가 수학이 상대적으로 높고 어디는 탐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아이는 그 이유는 그 점수대의 아이들이 길 찾아 가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 대학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3가지 갈래길을 찾아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그렇죠? 왜요? 내가 잘한 점수를 살려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나중에 동일 그룹 한번 비교할 때 보여드리고, 자, 이번에는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 3개 영역 또는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학이죠. 수학이 칸이 정말 많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확통미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확통을 갖고 있는 확통을 본 아이들의 점수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룹이 상위권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닐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비중이 높은 학교다라고 생각하시고 수학에 강점이 있는 아이들이 먼저 들여다봐야 할 대학들인 겁니다. 예. 자, 영어 반영 비율 또 30% 이상인 자연계열 표시해드렸고요. 다음에 이건 탐구 반영 비율입니다. 탐구 반영 비율이 또 높은 대학들 리스트 이건 자료에서 한번 보시고 출력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도 해결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결이 되어 있냐면 누적비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수학 점수가 좋은데 누적비를 대학별로 이렇게 소팅을 쭉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면 좋으시냐면 인문 쪽은 보통 대학의 인문 계열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학과는 경영이겠죠. 그래서 경영학과로 필터를 한번 해보시고 자연계 쪽에서는 뭐 기계든 전자든 또는 컴퓨터는 요새 이름들을 많이 바꿔가지고 근데 이제 고전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학과들을 이렇게 해서 필터를 해보시게 되면은 대학 간의 유불리가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스케치 정도, 어느 정도 밑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강점이 있는 영역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 표본에 대한 것도 분석을 했고요. 자, 우선은 이제 상담 프로그램에서 또는 따르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무슨 학생들의 모의고사 이력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죠. 이 학생의 성적이 수능 때 잘 나왔나, 잘 못 나왔나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래프의 변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재수나 반수에 대한 의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반에서 정시 상담을 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재수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볼 때. 일단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을 확인을 해서 기껏 상담을 다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 재수할 거야 해서 상담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없게끔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적의 변화 부분은 표점이 아닌 뭐로 봐야 될까요? 백분위로 봐야 됩니다. 표점은 그 시험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분위로 해서 학생들이 상대적인 위치 얘가 재수생 아이들이 들어왔는데도 그래도 수능 성적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매김을 하면서 잘 성적이 나왔다라고 이런 판단이 될 때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유불리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학교에서 뭐 상담 프로그램이 아닌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활용을 뭐 하시겠지만 일단 학생에서의 유불리를
점수별 유불리가 되는 거. 점수에서의 유불리. 근데 그 점수가 바로 뭐냐면 표점이죠. 학생의 표점은 378, 100분위는 264인데 이 표점의 합이 국수탐 투과제의 표점의 합이 같은 동일 점수 아이들하고의 비교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하고 동일 점수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난 수학을 잘하니까 그렇죠. 수학이 높은 대학에 가야 되고 상대적으로 8점이나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표점이 100분위는 5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 애들보다 잘 못하는 거는 표점에서는 9거고요. 탐구는 두 과목 했을 때 6점 떨어지죠. 그럼 이 학생은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 비중 높고 탐구 비중 낮은 학교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 점수에 대해서 유불리 비교하는 거다. 그리고 학생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파악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선생님이. 딱 보실 때. 그래서 그 대학을 이 대학이야 이렇게 찾기는 쉽지 않아도 성적에 대해서 누적비를 이렇게 딱 보시고 상담을 하실 때 이 대학이 그래서 누적비가 높게 나오는 거야. 이 대학은 왜냐하면 수학 비중이 높고 탐구 비중이 낮거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캐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학의 반영 지표가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또는 변환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 올해 이제 국민대가 일단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서기를 정말 싫어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줄서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서 그 안에서도 반영 비율을 또 달리 놓고요. 예. 그러면 우리 대학 지원을 하는 아이들이 타 대학도 지원을 하는데 같이 서로 비교가 안 되겠죠? 왜요? 동일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의 물론 자율권이지만 대학의 그런 변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는 정시 이런 게 바뀌었어요, 이런 게 바뀌었어요 라는 정보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들었다라고 해서 여기가 몇 점 올라갈 것 같아, 몇 점 올라갈 거, 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게 하나 있죠. 대학의 어떤 층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서열, 이런 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 누적비로 해서 해마다 이 정도의 아이들이 이 정도 대학에 지원하는 우리가 그 경향을 보고 그 경향 안에서 올해의 변화를 인지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후보군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보군을 형성하는 거는 자료집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학 반영 비율이 얘한테 맞아 이렇게 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항상 그렇게 찾는 거에 대해서는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개로 이제 정시 사례 차트죠. 거기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학의 후보군을 충분히 형성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100분위로 해서 이제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100분위. 여기 물론 표점으로도 해서 설정하실 수 있는데 표점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100분위로 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보면 되고요. 실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의 보정값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하고 작년에 비슷한 성적대의 100분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했던 즉 내가 100분위가 한 250 나왔으면 작년에 260 그리고 240인 아이들이 실제 지원했던 그 대학들에서 합격한 아이들이 있는 그렇죠? 그 성적의 레인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조심이 아니라 이제 좀 팁을 드리면 학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학과의 이 박스 있죠? 네모 박스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위에 학생선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안정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이렇게 선이 형성이 되게 될 경우에는 합불 사례가 잘 매칭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특정 학생의 성적이 뚝 떨어져서 오류 데이터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렇게 뚝 떨어진 값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그런 오류 데이터가 있어서 레인지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클릭하고 여기서도 클릭하고 대학 2번 클릭하면 학과 나오고요. 학과 2번 클릭하게 되면 밑에 리스트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서 그 학과 치고 들어가시면 6개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화면이 좀 빨리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 100분위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있죠. 의학학계열의 가장 높은 성적은 메뉴에 목포오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야, 목포대 약학과가 이렇게 높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백분위가 그렇게 높았다. 백분위 반영대학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대에서의 메이저 상황도 아니죠. 이때 이 백분위는 지금 환산 점수, 대학에서의 환산 점수, 환산 총점하고 대학에 이제 70% 컷 나오죠. 그것과 전체 총점하고의 어떤 비율로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값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역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대학에 대한 역전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반영 방법에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표를 100분위 96까지 지금 표본이 나오게 되는 상황들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야, 100분위 96 이상이면 이 대학들을 돼. 이렇게 나타나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우리가 100분위만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들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성적 레인지를 이렇게 갖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선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의 환산 점수에 의해서 이 100분위의 순서 그리고 단순 표점의 순서는 다 역전되고 뒤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대학의 환산 점수인 거예요. 대학에서 산출되는 점수고요. 그리고서 산출된 점수에 내가 상담하는 학생의 위치를 짚고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권에서의 어떤 변화 부분 얘기를 이렇게 드릴 건데 좀 제 생각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업앤다운으로 했고요. 입시에서 지금 올해 이제 상담 프로그램에서 누적비가 나오게 되면서 누적비에 의해서 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대학들은 분명히 드러나실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비율이 좋은 대학들 내에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검토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정말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그 정보의 접근이 정말 다양하고요. 하기 때문에 뭐 예전에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해서 뭐 소위 얘기하는 펑크에서 거기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 희소성이 더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행이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대박을 그렇게 기대하기보다는 그렇죠? 정도를 걷고 우리가 아이한테 최적화해서 안내를 하는 게 우리가 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땡땡 대학입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서울대학입니다. 다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업하는 부분은 이제 수능 100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 이제 수능 100에서 2단계, 1단계 이제 2배수 분포가 나오고 지역균형에서는 이제 교과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정 부분의 아이들이 여기로 빠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의 커트라인은 분명히 일반 전형보다는 낮게 형성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나눠지는 갭이 분명히 이렇게 생길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입니다. 제가 가운데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 예측이 어려운 변화예요. 그냥 올해의 전형 변화고 이런 변화에 의해서 뭐 이 대학이 갑자기 성적이 더 오른다, 낮아진다 이런 얘기의 판단이 어려운 거죠.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다 쓰실 수 있으면 제가 여기 빈칸으로 놨으니까 상황들을 이렇게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수학, 그 다음에 탐구의 비중의 변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몇 퍼센트, 뭐 한 3%대, 그리고 뭐 인문 쪽은 0.6인가요? 한 0점대부터 시작해서 한 3% 정도까지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성적을 냈을 때 그 정도 비율이다라고 했을 때 적정선에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성향이 나중에 어떤 모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드러날 거거든요. 그렇죠? 예. 드러나서 학생의 위치값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려주는 위치값 외에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위치값들이 생기면서 그게 어떤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 국어, 수학의 어떤 변화 부분들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럼 예전 같으면 작년에 합격한 학생의 점수를 이렇게 보고 올해 그 점수하고 같은 뭐 표점이든 그 점수에서 얘가 뭐 하고요? 자연 쪽으로는 국어를 더 잘 보고 수학을 상대적으로는 좀 소소하게 수학 비중이 어차피 높습니다. 그래도 수학을 잘 보는 그런 학생이면 너 합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언코 이제 점수에 대해서 유불리는 누적비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경희대입니다.
자, 경희대에서 1, 2등급 점수 차이를 줄였어요. 이 지금 점수 차이 영어에서 줄이는 부분은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그 영향력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이 좀 완화를 하고 오히려 국수탐 쪽에서의 비율 증가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영향력을 더 키우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간극의 점수차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은 좀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게 됩니다. 예측 어려운 변화 부분입니다. 탐구 반영 비율의 변화. 그리고 한국사 반영 방법이 5에서 감점 방식으로 적용이 바뀌었어요. 그럼 대부분 만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단순 점수로 보게 되면 점수는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약학과에서 가군과 나군,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군과 가군. 그래서 이제 군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그 군에서의 어떤 위치값들을 좀 찾아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군별 이동에 의해서 그 대학의 점수가 어떻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군의 이동에 대해서 상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군 이동까지 체크하고 보기는 이건 좀 뭐 고급 정보, 고급 단계라고 할까요?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어디에 많이 작년에 입결에 많이 귀결을 하죠. 그리고 올해의 어떤 성향들, 올해의 지원의 성향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서울시립대죠. 서울시립대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제 수능에서의 트랙을 보통은 서울의 이제 상위권 대학들도 2개 트랙 정도는 써요. 인문계열 쪽하고 그리고 경제, 경영, 우리가 상경계열이라고 부르는 그쪽의 트랙으로 해서 뭐 상경계열은 이제 수학 비중이 좀 더 높게 해가지고 나눠서 쓰는데 지금 시립대는 3개의 트랙을 지금 쓴 거고요. 인문 3트랙은 작년하고 똑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해서 더 세분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변화는 다른 대학도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학과의 성향에 좀 맞게 이런 구분점들을 좀 잡아가지 않았나라는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서울시립대 자연도 역시 3개의 트랙으로 해서 지금 보이시죠? 나눠진 부분들 보이고요. 반영 방법의 변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누적비와 올해 누적비 같이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수학의 비중이 높아졌다. 수학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그렇죠? 그러면 점수대가 더 상승할 개연성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의 점수대 분포에서는 국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탐 비중도 지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변별력이 큰 부분에 대해서 점수대가 비율이 높게 잡혔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그 변별력에서 큰 점수들을 활용하는 아이들이 쏠림이 나타날 개연성은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접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높아졌으니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어 비중이 갑자기 높아졌다. 올해 다른 건 다 비슷한데 국어 비중이 뭐 갑자기 높아졌다. 뭐 국어하고 영어라고 할까요? 국어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국어 표점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 국어 비중이 높아졌다 하면 일반적으로 조금 꺼릴 수가 있는 상황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꺼린다라는 얘기는 경쟁률이 만약에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라면 입결은 낮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접근이에요. 이 부분이. 자, 한국 외대의 상황입니다. 자, 업 상황이 있고요. 영어 1, 2등급의 점수차가 확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반영 비율, 영어 비율을 더 줄였습니다. 영어의 영향이 더 떨어졌다라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학의 반영 비중을 좀 더 높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영어, 수학의 영어의 비중은 떨어뜨렸다. 근데 올해의 영어는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출제가 좀 됐지만 영어 영향력은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 그럼 학생이 자기 점수를 갖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건 2등급인데 영어가 뭐 1등급이야. 다른 게 2등급이 있는데 그래서 내 점수가 좋게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맞지 않는 카드가 된다는 거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수학 비중이 높은 상황이면 이 학생은 외대에 조금 특징적으로 외대에서의 누적비가 좋게 나올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왜냐하면 산출된 점수는 거짓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업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적분 기하 확통입니다. 물론 확통에 표본이 어느 정도 들어올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은 아이들이
이 학과들은 또 선호해서 들어오는 상황들, 인문계에 보단 또 자연계 선호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학과의 신설은 어떤 예측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어 환산 점수의 총점을 이렇게 줄였다라는 거. 그러면 그 갭 레인지가 줄어든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서 우리가 입장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100분위에서 표준 점수로 바꿨다. 수학 20에서 30%, 탐구 30에서 20%, 수학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라는 부분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환산 점수의 총점은 100점에서 200점으로. 근데 이 200점은 높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보다는 100분위에 100이로 되어 있을 때 하고 다른 상황이죠. 표준 점수는 그렇죠. 우리가 2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에 맞게 이렇게 바뀐 부분이다. 그리고 1, 2등급의 점수 차도 그래서 2배를 한 거죠. 그럼 이 2배를 했다라는 거는 100분위는 100까지 나오지만 실제 표점은 200점까지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으로 볼 게 2배를 했다라는 얘기는 영어의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조금은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강원대도 영어의 점수 차이, 영어 조금 축소한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되는 상황이 지금 표본을 더 늘린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표본을. 그러면 그걸 고민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라도 더 생길 수 있는 상황이면 점수가 업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과탐2로 지정했던 거를 사과로 풀었죠. 이런 부분은 표본이 또 늘어난 거죠. 그럼 성적이 오를 개연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집 단위의 변경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어 여기는 2, 3등급의 점수차. 근데 2, 3등급이 실제 덕성여대에 지원하는 대다수의 풀 아이들일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영어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는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이 수학의 비중 줄고 오히려 영어를 늘리는. 그러면 덕성여대하고 다른 트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원하는 아이들의 패턴도 다른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죠. 이게 바로 누가 원하는 거예요? 대학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이 원하는 그 부분에 맞게 우리들의 지원도 길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탐구 과목 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오르겠죠.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죠? 올해 동덕여대는 커트라인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짚어봐야 되냐? 이것도 예측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작년에 몇 % 정도가 같다. 누적비를 보시면.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냐라고 반문을 저한테 하시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도 이 정도의 추정이다라고만 얘기하지 그걸 누가 장담을 합니까? 다만 접근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동덕여대의 목표는 뭘까요? 이렇게 해서 성적을 바꿨을 때 뒤에 이제 서울여대도 나오는데 목표는 자신의 입결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대학을 목표로 했을까요? 이 동덕여대가 서울대에 맞춰서 이 전형 변화를 추구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동덕여대는 뭐 성신여대나 또는 그렇죠? 뭐 광명상가 라인 또는 뭐 국숭세단 높게는 그 라인들까지 좀 올려보고 싶다. 그 라인의 누적비까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참고할 거는 그 대학들의 누적비를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짚고 계시면 이 정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전형의 변화에서 성적이 오른다라는 추정을 대학의 변화로 갖고 왔을 때 그럼 이 대학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의 성적이 오를 거를 보였느냐. 동덕여대에 전화했더니 뭐 100분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10 정도. 절대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대학이 그거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수적으로 최대한 낮게 얘기하겠죠. 왜요?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조금 더 성적의 상승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대학이 얘기하는 선보다도. 자, 서울여대입니다. 핫하죠? 상위 3개 영역 각각 반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4개 영역이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적 상승합니다. 예. 상승해요. 다 성적이 상승할 걸 알면서 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나 또 학생들도 여기는 그럼 하나 써볼래요? 하고서 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성향들이 반영이 될 거고 영어의 점수는 낮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올해 입결은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한성대입니다. 자,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 자, 우수한 영역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모 대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 대학들도 역시 똑같이 활용하는 방법의 이유는 그쵸, 성적을 뭐 부풀리는 건 아니지만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애들을 끌어오겠다라는 거고, 요 성적대의 아이들의 분포들을 잡아오겠다라는 거예요. 특정 과목 하나는 아주 못한 애들이 오겠죠. 뭐 5등급, 뭐 4등급 이런 애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에서 선생님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의 비중 완화, 탐구 비중은 증가, 탐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렇죠? 자, 다음 가톨릭대입니다. 영어 등급 점수차 감소했고요. 영어 환산 점수는 총점 자체를 줄였어요. 이유는 그쵸, 그러니까 봤더니 국어하고 수학도 보통 표점 많이 나와도 대부분의 이제 등급대 애들이 140에서 뭐 150까지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영어의 최고점을 140점 정도로 하자라는 얘기죠. 영어의 영향력을 비슷하게 맞춰놓은 상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 미적분 기하에서의 5%를 부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0%까지 줬던 것들에 대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입결 컷이 이젠 폐지를 했습니다. 10%. 그러니까 작년에 입결을 봤을 때 이 가산점이 적용되면 높게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전시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대학의 이제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전형의 변화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캐치하고 환경을 보고 변화들을 보고, 그쵸? 최종적으로는 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상담 프로그램이 분명히 우리 공교육에서 던지는 화두는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의 예산으로 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교사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탑볼 용어 해석 부분입니다. 내용 텍스트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로그램 안내 설명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강의에서 이 부분 파트라도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적비죠. 학생의 누적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누적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또 의구심을 갖는 거는, 야, 이게 플러스 8이고 플러스 6이고 이런데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점의 간극, 또 백분위의 간극이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 짚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목별 표점 또는 백분위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 이것들의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들을 서로 비교를 하시는 거죠. 합했을 때 수학이 더 높다? 그럼 수학 비중 높은 학교? 그리고 얘는 동점대 아이들보다 표점이 높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대학마다의 반영 비율에 따라 조금씩 또 뭐 수학은 뭐 30%다. 국어는 25%다. 그럼 영향력이 달라지니까 그것까지 계산하시면 더 좋지만 선생님들이 직관적으로 이 정도 마이너스 값들 합해보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값 같이 합해보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그럼 너 동일 표점에서 유리해, 동일 표점에서 넌 불리한 상황이야, 너 욕심 부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적비의 상담 예시인데, 자, 우선 제가 서울 이번 동국대 거로 한번 사례를 이렇게 좀 같이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학생의 성적도 제가 다음 화면에 다음 화면인가요? 잠시만요. 이 학생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성적이 지금 표준 점수 378점이죠. 그리고 백분위 264. 3으로 나눠 보시게 되면 38에 24에 38에 88 정도의 학생의 성적입니다. 백분위 평균 88, 표점 한 378대 점수의 학생이고요. 그럼 선생님들도 이제 생각하실 때 이 정도 표점이면 어느 대학이 잡힌다라는 감은 있죠. 감은 있는데 동국대로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누적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과탐에서의 비교, 전체에서의 비교가 나오게 되고요. 과탐 누적비를 보시게 되면 숫자가 이렇게 다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누적비가 왜 달라져? 동국대인데. 당연히 달라야죠. 공학계열에서의 산출과 인문에서의 산출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달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인문으로 산출했을 때 8.38. 뭐 인문 쪽 가야 할 일은 나중에 그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교차를 할 때는 요 5.12를 갖고 아이가 들어가는 거죠. 자연계 아이끼리 과탐에서 이제 성적으로 볼 때 얘는 7.99를 갖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를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례 누적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5.02부터 8.41까지의 합격이 예쁘게 줄 서 있습니다. 정말 예쁜 거예요. 예. 그 사례 값들, 표본 사례의 값에 의해서 이 누적비가 이렇게 완성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 누적비에 맞게 간 거죠. 그리고 참 다이나믹한 게 이 8%대 아이들이 촘촘하게 이 충원 합격을 채우고 있는 모습. 예.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예. 정보가 정말 많이 오픈이 돼 있고 그 부분들 그리고 외부에서의 어떤 모의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5.02에서 8.41까지 있는데 이 학생이 지금 7.99예요. 과탐 누적비가.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7.99라는 얘기는 그렇죠? 지금 최초 합격 그리고 충원 합격보다는 일단은 위에 여기에 있는 선이죠. 그래서 오늘 동국대의 어떤 변화 부분을 봤더니 지금 반영 비율의 변화가 크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지원해도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작년의 수학 표본과 올해 수학 표본의 동일성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전에 그 누적 분포 미국 과탐 애들 보니까 350점 이상의 애들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 라고 했을 때는 얘가 최초 합격으로 뜨지 않고 뭐로 나올까요? 그렇죠. 충원 합격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좀 전에 이제 그 학생인데 이번에는 건대로 한번 검색을 했어요. 동국대 이제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건동홍숙이라고 하는데 자, 건대 한번 보자. 그래서 건대 봤습니다. 수학비 좀 높네. 뭐 괜찮네. 라는 생각도 하고 들어갔더니 좀 전에 앞에 동국대에서는 얘 누적비가 뭐였죠? 7.99였어요. 그렇죠? 건대에 갔더니 건대는 7.35가 나와요. 야, 됐어. 얘 합격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사례 누적비예요. 사례 누적비가 건대 DB 상당히 많습니다. 총 29건, 총 29건이죠. 29건의 누적비가 있고요. 그 누적비가 3.8부터 시작해서 6.67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3.8인 아이도 안정으로 해서 여기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 값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맨 끝선에 맞춰서 원소를 쓰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아시죠? 그래서 안정권, 뭐 도정권, 뭐 적정권, 그렇죠? 뭐 재수권, 재수권이라는 건 없죠. 근데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재수권, 뭐 이런 상황들로 해서 아예 위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7.35다. 그런데 건대는 보통 3.8에서 6.67이 이렇게 합격하는 범위죠. 앞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5.02에서 8.41. 겹치는 구간은 반드시 있어요. 자, 어떤 애는 안정으로 해서 들어오고 어떤 애는 상향으로 들어오는 그런 갭들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생겨요. 겹치는 구간은. 하지만 우리가 이 학생의 점수를 놓고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학생의 점수 분포 보시게 되면 이 학생은 지금 수학은 잘했는데 과탐은 밀리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대 조합 자체에서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 누적비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게 되면은 그 대학의 누적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건대 레인지가 이렇게 있으면 동국대는요 레인지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죠. 학생의 위치는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조금은 특별한 그리고 이 누적비가 정말 의미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대학에서 이제 대학과 전형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방법과 이번에는 학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서울 지역으로 잡았고요. 대학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선생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일반 전형으로 체크 부탁드렸죠. 세부형은 대학마다 이름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반 전형으로 해서 이렇게 필터를 걸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대학별 누적비가 이 학생의 누적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94, 7.01부터 해서 10.84까지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0.84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산출될 때 지금 그걸 아마 지금 수정해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6.94부터 요 점수대예요. 얘 누적비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전체 누적비에서 이렇게 변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모집 단위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는 핵심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최종 누적비의 대학이 실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학 누적비하고의 적절성, 아까 건대 히스토리 아시잖아요. 자, 여기 건대 7.35 나오지만 실제 건대 사례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7.99가 나왔지만 동국대는 맞는다. 그럼 밑에 있는 숙명여대 8.89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쵸, 맞겠죠. 왜냐면 숙명여대 입결 레인지는 동국대보다는 좀 더 낮게 잡혀 있을 테니까 8.89를 얘가 갖고 갈 경우에 안전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적정 안정 도전을 잡는 팁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전에 한번 다시 말씀드렸는데 이 한 장을 갖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석차 누적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물어도 석차 누적비입니다. 왜요? 환산 점수가 담긴 그것에 의해서 석차를 내줬기 때문에 석차 누적비입니다. 100분위의 최저, 최고, 최고점, 최저점. 이 대학에서 자연계열에서 자연계열 100분위 최고, 최저점, 표점, 최고, 최저점의 간극은 항상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제 길을 찾아가죠. 나는 여기 대학의 점수가 맞아. 여기 점수가 맞아. 이렇게. 그러면서 뭘 형성하는 거죠? 그 표본 내에서 누적비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겁니다. 전체 최고 누적, 계열 최고 누적. 자연계는 똑같고요. 인문사회계는 전체와 계열이 다르죠. 왜 다르냐면 전체는 사탐, 과탐 다 모아놓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탐 쪽만 누적비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차이값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보셔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아니 누적비가 1만큼 차이 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누적비 1은 100분위 기준으로 해서 1이거든요. 그럼 10,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누적비 1이 100명을 차지하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100분위 1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10만 명일 때는 1,000명이에요. 저희가 15만 명의 DB로 해서 이렇게 분석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게 1,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분위 1에 1,500명이나 있는 거야?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 1,500명이 다 정시를 쓰면 그렇겠죠. 그럼 거기에서 수시 쓰는 아이들이 또 빠져요. 그래서 이건 또 뭐가 또 빠져요. 점수대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수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더 얘기하게 되면 그렇죠? 계속 물음표의 확률들에 대해서 확률값이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확률은 더 작아집니다. 어디 합격할 확률 2분의 1, 뭐 할 확률은 3분의 1, 곱하면 얼마예요? 6분의 1의 확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적비를 놓고 그 안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도전 적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면 된다. 다만 올해의 변화가 있으면 그때 업앤다운을 한번 판단하시고 야 이러면 성적이 오를 수도 있겠어. 다운 오를 수 있겠어. 떨어질 수 있겠어. 그리고 경쟁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거죠. 자, 독일 지원 그룹입니다. 실제 누적비를 보게 되면 사탐 쪽에서의 누적비 그리고 전체에서의 누적비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교차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전체에서의 누적비를 보셔야 돼요. 교차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차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처음에 우여곡절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누적비의 의미가 바로 최적화되어 있는 그리고 전년도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일 지원 서성한 나이는 같은 누적비 아이들이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는 가군에 여기 쓰고 뭐 나군에 여기 쓰고 이러는가 보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학이 전형 방법에서의 반영 비율을 이렇게 달리 해 놓으면서 그렇죠? 자기한테 최적화된 아이들이 오게끔 한다라는 얘기 아까 앞에서 화두로 말씀 다시 강조해서 얘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이 이렇게 교차 비율이 있다라는 거. 와, 그리고 교차 비율이 꽤 되네.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도. 야, 이건 재수생만 하는 게 아니었네. 재학생도
그렇죠. 그리고 그걸 상담하는 선생님들도 이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작년의 상황들을 이젠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교차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일단 이 부분은 대학에서 이제 변표나 이런 거 나오는 걸 갖고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변표가 나온 것도 우리가 산출이 되는 거니까요. 변표 나온 것도 반영이 돼서 그렇죠. 누적비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표가 반영이 안 된 대학은 아마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공지사항이든 표기가 될 테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요. 자, 교차 비율을 검토가 필요하다. 재학생도 적극적으로 교차에 지원하는 이런 추세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리려고 해서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오픈해서 학생의 성향에 맞게, 다만 그냥 대학만 보고 가는 건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이의 성향에 맞는 그리고 아이의 진로에 맞는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최고와 최저값이 모두 미기과탐 교차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 교차라는 부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최저 최고값이 끝에 그 제일 높은 값에 이 들어온 1.14, 4.2의 이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들이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펼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합격 학생 누적비 비교해서 인문사회계열 아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연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연계 아이들의 누적비 이만큼의 아이들이 서강대 교차에서 2선과 2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야, 자연계열에서 누적비가 요 값이 인문계열 끝값보다도 더 낮은 값인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차를 하는 겁니다. 요 상황에 맞춰서 예, 분명히 내가 인문으로 가면 대학이 인문이래요. 자연으로 갔을 때 대학이 확연히 달라지는 느낌들을 애들이 얻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교차를 해서 들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연공학 계열에서 공학자연의 상황들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리고 누적비의 상황들을 보시고 지금 선생님 제가 이제 계열로 이렇게 해드렸지만 요 작업을 이제 뭐로 하시면 또 느낌이 달라지시냐면 학과로해서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학과로요. 예. 제가 이제 그 작업까지 못 해가지고 일단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과로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대학에서 지원할 때 아이들이 그 학과의 선들이 이렇게 쭉 나눠져서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이 길다라는 얘기는 물론 사례들의 디테일함을 이렇게 보셔야겠지만 누적비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그 사례들 이렇게 길게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대학은 그렇죠. 바로 충원이 많이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응집력이 강한 이런 학교가 있다. 공학의 경희대.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학과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적비를 선생님들이 달일이 작업해서 보실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된다. 중앙대 같은 경우, 경희대 같은 경우 스펙트럼이 이렇게 긴데 이게 다군이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지원하는 성향에 의해서 바로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는 학과의 스펙트럼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는 경쟁률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대학별 경쟁률, 그리고 그 추이에 대해서 해서 올해 경쟁률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작년에 경쟁률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에 경쟁률이 대부분 많은 대학에서 증가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늘 화두로 그때 이제 강의에서 얘기했던 건 N수생 인원이 증가한 거예요. 야, 인원의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N수생이 작년에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N수생들이 예전에 학령 인구 감소한 영향들이 지금 우리가 쓰나미라고 하죠. 그 현상들이 그대로 오는 아이들인데 그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아서 반영했음에도 그 인원들이 분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N수생이 유지가 되거나 인원이 소폭 증가하게 되면 그거는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서 정시에 대해서 아이들의 지원 풀 자체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시의 경쟁률은 N수생의 인원 변화 부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의 난이도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 근데 이제 올해 재수생의 경우에서는 작년에 이제 수능이 아주 상당히 변별력이 있을 때 재수생이 강점을 가진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도 뭐 이제 수학하고 탐구 쪽에서는 난이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분명히 강점이 있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쟁률이 조금 또 올라가는 상황들, 그리고 그 올라가는 상황이 수도권에 더 편중이 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자, 일반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막판에, 자, 마지막에 들어오는 아이들입니다. 90% 이상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보의 포화 속에서 최종 경쟁률 확인 후 지원이 정말 많다. 그리고 끝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주요 대학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원서를 쓰기로 하는 재학생보다 누가 더 많죠? 스스로 고민하고 끝까지 마지막에 유종의매를 거두려는 N수생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보고서 보는 거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그럼 경쟁률은 의미 없다.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측을 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쟁률을 보고 그 경쟁률이 낮은 경쟁률의 학과가 성적이 또 낮을 개연성, 또 충원, 꼬리가 길어지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짚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군별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집 인원의 변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건 뭐 서울 지역에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이제 좀 대학별로 그룹화해 놓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독성은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예전에도 뭐 그 인원들의 사이에 어떤 변화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곤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을 많이 보는 지금 입시의 환경에서, 그리고 그런 성적 정보가 많아져 있는 입시의 환경에서, 물론 작년에 인원이 10명이었는데 올해 20명을 뽑는다? 그랬을 때, 그쵸? 성적이 작년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시 환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느 대학이 뭐 인원이 나군에서 이렇게 가군으로 많이 이동을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올해 입결에서 어떤 변화, 추이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쵸? 예. 하지만 전년도 입결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올 거라는 거죠. 얘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누적비가 5%였다가 갑자기 8, 9%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이들은 여기에도 이런 분포가 있고 여기에도 이런 분포에서 쓰고 여기서도 이런 분포에서 쓰는 거거든요. 다음, 이것도 이제 자료 보내드리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젠 어떤 학생이 진학해야 되는 진로 관련해가지고 또 아예 학과로 검색을 해보기도 하시고, 그쵸? 대학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적대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을 때 좀 이제 마지막 확인할 부분은 상담 프로그램에서 타전형 학과 지원 경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기 전형하고 학과를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 전형을 지원한 아이들이 타 대학에 어디에 지원했는지, 또 그 학과에 지원한 아이들이 어디에 학과에 지원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요 타 대학 전형에 지원한 상황이에요. 자, 이때 요 합격 비율로 소트를 해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학생이 동국대를 쓴 아이예요. 앞에서 그 사례처럼 그 아이가 다른 대학에서는 어디를 썼는지, 그렇게 됐을 때 합격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런 결과들은 바로 무슨 건이죠? 안정이나, 그쵸? 적정권의 대학이에요. 군별 이동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성향이라는 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를 안정 적정권으로 잡으셔도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대학들에 대해서 또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 가기대로 점수를 봤더니 누적비 괜찮게 나와. 최초 합격 쪽에 가까워. 안정권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안정, 도전 이런 과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아래 있는 쪽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런 학교들은, 그쵸? 동국대를 쓰면서 다른 대학을 쓰는 거죠. 근데 실제 합격률은 떨어지는 상황들. 그러면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지는 상황의 학교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학과를 잘 선택해야 되고, 실제 저런 합격 결과를 만들려면 학과 그리고 경쟁률을 잘 받아야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 두 개가 이제 잘 어울리게 될 때는 또 대학 여기에서의 합격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례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앞에 그 합격한 학생, 동국대 거기 지원했을 때 타 대학에 어디를 썼는지를 이제 클릭을 해서 본 거예요.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봤더니 어떤 학생은 다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한 대학을 보니까 서울시립대하고 건국대를 썼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합격률이 낮은 대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또 어떤 학생은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대학을 봤더니 아주대를 합격하고 경희대는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포를 선생님들이 그냥 찾는 게 아니라 DB로 누적이 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모여있는 전국에 뭐 한 1700개 학교잖아요. 각 학교 6학급만 쳐더라도 10,00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에 맞게 선생님들도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끝으로는 이제 모의 지원 활성화 다들 아실 거예요. 요새 상담하면 아이가 이제 뭐 외부 상담이나 또 어떤 박람회 가서 상담하게 되면 땡땡사에서 뭐 제2사 거 모의 지원 했어요 해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묵묵부답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보수적으로 상당히 좀 해주긴 하는데 일단 이 모의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교육이 모아야 할 힘이다라는 거. 대기업에서 처음으로 오픈을 했어요. 3년 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젠 뭐 졸업생이 많이 들어오는 그룹까지는 힘들어도 만약에 재수생, N수생들 들어오는 그룹까지는 힘들어도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는 재학생이 분명히 합격 비율이 충분히 유의미한 표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모의 지원하면 이런 결과로 해서 어떤 답을 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방향이 맞다라면 힘을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고 그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도 상담하는 상담 능력들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상담 방법은 그래서 19일 이후에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 이전입니다. 대학 환산 점수에 따른 누적비로 상담하시면 되고 유불리를 언급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하루 이틀 전에 또는 3, 4일 전도 좋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거의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는 변표가 거의 다 대학도 발표되고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최종 변표에 따른 누적비 변화가 조금 생겼는지 그 다음에 모의 지원에 대해서 검토 그리고 경쟁률 변화를 최종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뭐 바로 딱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점수 산출된 이 점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학생에 최적화되어 있는 대학, 학과에 대해서 지원 전략을 구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전의 사례에서의 누적비하고의 유의미한 해석만 해주시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나의 성적선, 지원대학의 그룹화, 그리고 유리한 대학에 대해서 찾아봅니다. 기본 화면에서 누적비, 아까 보셨죠? 제가 학과로 이렇게 검색한 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인문계열에 보통 다 대부분의 대학이 있는 뭐 국문학과로 이렇게 검색을 한다 되면 그 대학별로 누적비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또 뭐 경영계열, 경상계열, 상경계열에서는 또 뭐 이제 경영으로 해서 또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그래서 누적비를 활용하시고 모집 단위 누적비를 통한 지원 가능을 실제 그 대학의 학과로 들어가서 사례를 보시고 전형 변화, 모집 인원 변화, 군 이동, 교차 검토를 해보셔서 얘가 올해 성적의 누적비가 좀 올라갈 것인지 떨어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학생의 성적의 가치예요. 네. 저는 이 가치가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 존중받는 부분이 선생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존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적에 대한 상담이 지역이나 또는 교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러면 누가 불편할까요? 물론 학생 학부모님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연수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이 상담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가치 부분도 17개 시도가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또 같이 고민해서 모아놓은 어떤 학교 현장에 보급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 부분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어떤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산에서 수능 점수를 받았을 때, 또 경기도에서 받았을 때, 또 경기도에서 A 지역에서 또는 B 지역에서 받아서 상담을 받더라도 같은 목소리, 또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물론 조금의 차이, 어떤 디테일함의 차이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그 화살은 다시 선생님들한테 또 무거운 짐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 조금은 고생되고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서 또 서울권 지원대학에 대해서 학생한테 좀 유리한 대학들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선생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